차가운 금속과 소독약 냄새가 이서윤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VIP 분만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진통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때마다 서윤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보호자 의자는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강태민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곧 도착할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 줄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몇 시간 전에 도착한 거의 다 왔어 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서윤은 다시 한번 밀려오는 극심한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태민과 함께 그려왔던 미래가 신기루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오지 않는 걸까?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진통의 고통과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애타게 기다리던 태민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태민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 실장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서윤 씨, 강태민 전무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태민이 직접 오지 않고 비서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무님은 지금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실장은 서윤의 손에 닿지 않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또다시 산통의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뒤틀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지만 서윤의 눈은 오직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이 무엇이기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 신성한 순간에 태민은 모습을 감추고 이런 방식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 고통의 정점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서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차가운 질감의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태민의 어머니이자 진성그룹의 총수인 한선주 회장의 명함이었다. 서윤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으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관계 종료 합의서였다. 내용은 간결하고 잔인했다. 이서윤과 강태민의 관계는 오늘부로 종료되며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 및 양육권을 이서윤이 갖는 조건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는 진성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었다. 서류의 마지막에는 이미 강태민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완전한 존재의 부정이었다. 그들이 함께 나눴던 사랑,
아이의 미래를 그리며 속삭였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한낱 종이 조각 위에서 잔인하게 찢겨나갔다. 태민이 한 짓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그의 어머니 한선주 회장의 작품일 터였다. 그녀는 한 회장의 섯을 퍼런 얼굴을 떠올렸다. 처음 태민의 소개로 그녀를 만났을 때 한 회장은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 태민이의 앞길을 막는 존재는 그 누구든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뱉었던 차가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에 다시 박혔다. 결국 그녀는 태민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낙인 찍힌 것이었다. 강 전무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외워둔 대사를 읊듯이 말했다. 모든 것은 가문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서윤 씨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가문을 위해 사랑과 아이를 버린다는 그들의 논리는 서윤에게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서여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합의서를 구겨 쥐었다. 종이가 그녀의 땀과 눈물에 젖어 눅눅해졌다. 김 실장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소리 없이 분만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세상에 오직 그녀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이 잔인한 배신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외침과 지시가 서윤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의식은 배신감과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명의 탄생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번의 사투 끝에 마침내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은계. 작지만 힘찬 생명의 외침이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서윤의 텅 빈 가슴에 메아리 쳤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인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는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멍하니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태민을 꼭 닮아 있었다. 그의 눈, 그의 코, 그의 입술이 그곳에 있었다. 자신을 버린 남자의 흔적이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서러움과 원망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그녀의 손가락을 작은 주먹으로 꼭 쥐는 순간 눈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작은 생명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아이는 오직 그녀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함께 무너질 터였다. 그녀를 버린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성애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서윤은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젖 비린내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며 희생자로 남지 않겠다고.
자신과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한선주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너를 버린 그들이 언젠가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분만실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을 홀로 견뎌낸 서윤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버려진 합의서 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를 이제 그녀 이서윤이 들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 이민준의 이름으로. 간호사가 아이의 이름은 정했냐고 물었다. 서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민준, 제 아들 이름은 이민준이에요. 강씨가 아닌 이씨 성을 붙이는 순간 그녀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한 명의 연약한 여자는 죽고 강인한 어머니가 새로 태어났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이서윤의 세상은 이제 한 뼘 남짓한 원룸과 그 중심에 있는 아들 이민준을 기준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동트기 전 민준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해 아이가 잠든 깊은 밤 복잡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끝이 났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그녀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낮 동안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작은 회계법인에서 급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조로운 일을 했다. 누구도 그녀가 한때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받던 천재적인 금융 분석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빛을 감추었다. 세상에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 그것이 지난 5년간 그녀가 지켜온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민준이 잠든 후에 시작되었다. 거실의 작은 접이식 책상은 그녀의 사령부였다.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 모니터 2대에는 온갖 경제지표와 기업 정보, 주식 차트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그녀는 굶주린 맹수처럼 진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들의 사업 구조, 자금 흐름,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심지어 오너 일가의 사소한 지분 변동까지. 그녀의 분석을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 민준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5살이 된 아이는 아빠의 부재를 묻기 시작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에 있어? 해맑은 아이의 질문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엄마가 민준이 곁에 있잖아. 엄마가 우리 민준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강태민과 한선주 앞에 나타나 소리치고 원망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원천인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을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자본과 정보,
그리고 그녀의 계획을 실행시켜줄 강력한 조력자가 절실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을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분석 끝에 진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바로 진성 로지스틱스였다. 겉보기에는 견실한 물류 자회사였지만 서윤은 그곳이 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진성 로지스틱스의 허점을 파고드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제 이 보고서를 전달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투자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진성그룹 한선주 회장의 오랜 라이벌인 MJ투자자문의 최진혁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냉철한 승부사로 알려져 있었고 한선주 회장에게 여러 차례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진성그룹의 몰락을 바랄 인물이었다. 최 회장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녀는 무작정 그의 회사로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 회장이 매년 참석하는 비공개 투자 전략 포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참가 자격은 엄격했지만 그녀는 포럼 스태프를 모집하는 공고를 찾아내어 지원했다. 천재 분석가였던 그녀가 행사장 안내 요원으로 기꺼이 잠입한 것이었다. 포럼 당일 서윤은 스태프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금융계 거물들 사이를 오가며 침착하게 최 회장의 동선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가는 순간을 포착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초혜진혁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낯선 스태프의 당돌한 행동에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누군데 나를 함부로 부르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윤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와 눈을 맞추었다.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회장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진성 로지스틱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어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제가 왜 회장님을 찾아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박해서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최 회장은 마지못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눈이 첫 문단에 머무는 순간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보고서는 진성 로지스틱스의 재무 구조를 해부하고 숨겨진 부실 채권과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흐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수준을 넘어선 마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한 한 편의 범죄 소설과도 같았다. 마침내 보고서에서 눈을 뗀 최 회장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걸 당신이 혼자서 다 분석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순수한 감탄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5년간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분석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최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젊은 여인의 집요함과 능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원하는 게 뭔가? 최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돈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더 뜨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의 돈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진성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그 무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대담한 제안에 최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재를 만나봤지만 이처럼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가 가진 진성그룹에 대한 강렬한 증오를 읽었다. 그 증오의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 거래를 성사시킬 가장 확실한 담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하,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를 주지. 최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 특임팀장 자리를 주겠네. 자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대신 자네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할 걸세. 만약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땐 자네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약속으로 들렸다. 마침내 그녀의 기나긴 기다림과 준비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자의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칼을 가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쥔 사냥꾼이 되어 사냥터로 나설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포럼장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웃는 얼굴이 담긴 배경 화면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 이제 시작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이었다. MJ 투자자문 34층. 전략기획실 특임팀의 사무실은 자정 가까운 시간임에도 대낮처럼 불이 환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 그 누구도 창밖으로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정적을 가르는 키보드 소리와 낮게 읊조리는 보고 소리뿐이었다. 이곳은 최진혁 회장이 이서윤에게 전적으로 맡긴 전쟁의 심장부였다. 이서윤. 이제는 팀장 켈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거대한 멀티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과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최 회장이 붙여준 소수 정예의 팀원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는 몰랐지만 그녀의 비상한 두뇌와 강철 같은 결단력에 이미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작전명 첫 번째 화살의 목표는 진성 로지스틱스였다. 서윤은 단순한 주가 하락을 노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아무도 모르게 독침을 박아 넣는 것. 한선주 회장의 절대적인 자신감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작전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 둘째는 개미지옥을 파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먹잇감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1단계 실행합니다. 서윤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리 준비된 이메일을 몇몇 금융 전문 기자와 블로거에게 발송했다. 내용은 진성 로지스틱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사실에 기반했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들은 시장의 미묘한 불안감의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빌딩의 한선주 회장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분기 경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진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창조한 완벽한 왕국이었다. 아들 태민이 조금 믿업지 못했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한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진성 로지스틱스는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몇몇 언론에서 진성 로지스틱스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시장 변동으로 여겼다. 한 회장 역시 재무팀의 보고를 받고 하루 강아지들의 장난일 뿐이니 무시하라고 일축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윤의 작전은 이제 막 2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정교하게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마치 여러 명의 독립된 투자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거래는 철저히 분산되었다. 시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성 로지스틱스의 주식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주가의 하락폭은 점차 커져만 갔다. 진성그룹 내부에서도 뒤늦게 이상 기류를 감지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보이지 않는 매도 세력의 힘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강태민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한 회장을 찾아갔다. 어머니,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주는 아들의 나약한 모습에 혀를 찼다. 겨우 이 정도 일로 호들갑이냐. 시장의 탐욕스러운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뿐이다. 곧 잠잠해질 테니 너는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의 왕국에 감히 도전할 자는 없다는 맹신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의 마지막 카드가 던져졌다. 진성 로지스틱스가 중요한 해외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은 최후의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했다. 그녀가 5년간 준비한 진성 로지스틱스의 숨겨진 부채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완벽한 분석 자료였다. 이 보고서는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유포되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치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시장은 폭발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진성 로지스틱스의 주가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전화벨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진성그룹의 상황실에서 한선주 회장은 모니터에 표시된 폭락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왕국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들이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한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탐욕이 아니었다. 명백히 진성그룹과 그녀 자신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함께 정체 모를 적에 대한 섬뜩한 공포를 처음으로 느꼈다. 반면 MJ 투자자문의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서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진성 로지스틱스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했고 진성그룹 전체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원석이 아닌 이미 완벽하게 벼려진 명검을 손에 넣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팀원들을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진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명중했다. 이제 적은 상처를 입었고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자신들의 상처를 핥힌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서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곤히 잠든 아들 민준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낮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쟁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은 수천억을 움직이는 사령관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메인 화면에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차에 오르는 한선주 회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곧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날아갈 것이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성 로지스틱스 사태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단순한 주가 하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는 진성그룹 전체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한선주 회장의 집무실은 연일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룹의 최고 임원들을 세워놓고 짐승처럼 포효했다. 돈으로 입은 손실보다 누군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떤 놈들인지 당장 찾아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한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 그리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밀 정보 조직까지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해커와 전직 국정원 요원, 금융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림자 군단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이번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고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조사는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익명의 보고서가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모든 디지털 족적은 여러 국가의 서버를 거치며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고 사용된 계좌들 역시 철저한 차명 계좌였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 진성의 그림자 군단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한 회장이 금융계에 심어놓은 정보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소문을 물어왔다. 최근 MJ 투자자문에서 켈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신임 팀장이 파격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 혜성처럼 나타나 최진혁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과거 경력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소문이었다. 한선주의 날카로운 직감이 발동했다. 최진혁,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그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한 회장은 즉시 모든 조사 역량을 MJ 투자자문과 켈리라는 미지의 인물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방어벽 역시 만만치 않았다. MJ 투자자문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이었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그들은 전공법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켈리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가 MJ 투자자문에 제출했을 이력서 4번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액의 돈과 협박에 넘어간 한 직원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아냈다. 이서윤. 한선주에게 그 이름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수많은 스쳐 지나간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서윤이라는 여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두툼한 서류 파일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강태민이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한 회장은 아들에게 무심하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게 이번 일을 주도한 여자다. 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봐라. 강태민은 아무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 붙어있는 증명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사진 속의 이서윤은 과거의 청순한 모습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미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녀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 미혼모, 슬애, 아들 하나, 이민준, 5세, 이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서류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왜 그러냐?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한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태민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서윤이, 이서윤, 아들이 5살. 그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한 회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그쳤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 이 여자를 안다는 거냐? 태민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 제가 버렸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제 아이를 임신했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한선주의 집무실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한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이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가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여자, 돈 몇 푼으로 입을 막고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미천한 계집이 이제는 자신의 왕국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한선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자신과 진성 가문을 향한 한 맺힌 복수극이었다. 그 계집이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한선주는 행동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즉시 MJ 투자자문 측에 공식적인 미팅을 제안했다. 최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양사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이서윤을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한 회장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도 흔쾌히 미팅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는 이서윤에게 말했다. 때가 되었네.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는 되었나. 약속된 날, 진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선주와 강태민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최진혁 회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다. 당당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눈빛, 차가운 무표정, 5년 만의 재회였다. 태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과거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을 듯한 강철 같은 여인만이 서 있었다. 서윤은 태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한선주 회장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겼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선주 회장님. 서윤이 먼저 입을 열며 명함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한 회장은 명함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서윤 팀장이라고 했나. 요즘 시장에서 아주 유명하더군. 젊은 나이에 실력이 대단해. 그녀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윤은 미동도 없이 받아쳤다. 회의는 형식적인 이야기들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단어들은 서로를 향한 날 선 칼날과 같았다. 한선주가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면 서윤은 기업의 비효율성과 부패가 더 큰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마침내 한선주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내년이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나에 대한 복수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라니요,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선주를 지나 그 옆에 앉은 강태민을 잠시 바라보았다. 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다시 한선주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고객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취약점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저의 직업적 의무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선전포고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직업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함으로써 과거 그들이 그녀를 사업적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버렸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이서윤이 진성그룹의 빌딩을 떠나는 순간 한선주 회장의 눈에서는 이성이 사라지고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군단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 내린 명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잔인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명예, 직업, 그리고 희망까지 전부 다 빼앗아 권력이라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문과 방송사들은 일제히 MJ 투자자문의 켈리 팀장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당기 차익만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미혼모라는 사적인 정보까지 교묘하게 흘리며 그녀를 불안정하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낙인 찍었다. 서윤은 자신의 얼굴과 왜곡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공격의 저열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팀원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금융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통해 들어왔다. 한선주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인맥들이 거대한 압력단체가 되어 움직였다. MJ투자자문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이서윤이 주도한 모든 투자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최진혁 회장의 다른 사업들까지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윤을 고립시키기 위한 명백한 압박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서윤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자신을 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미안하게 됐네. 한선주가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올 줄은 몰랐군. 최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최 회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포기하지 않네. 이 싸움은 이미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나 역시 모든 것을 걸었어. 그러니 외부의 압력은 내가 막을 테니 자네는 흔들리지 말고 저들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만 준비하게. 그의 변함없는 신뢰에 서윤은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선주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언론과 권력을 이용한 공격에도 이서윤이 무너지지 않자 그녀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공격의 방향이 서윤의 아들 이민준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퇴근길, 서윤이 운전하던 차의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고장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때부터였다. 낯선 남자들이 그녀의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민준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도 의심스러운 차량이 목격되었다. 서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복수는 자신 하나로 끝내야 할 문제였다. 자신의 아들까지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새 한 마리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어미는 새끼를 잘 돌봐야지. 그 섬뜩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서윤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민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정신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이 복수가 과연 아들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준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버릴까? 그녀는 쇼마레테, 슈메테 고카이 토유 간조오 간지타. 그녀는 으마레테 하메테 고카이 토유 간조오 간지타. 그녀는 으마레테 하지메테 고카이 토유 간조오 간지타. 그녀는 으마레테 하지메테 고카이 토유 간조오 간지타.
그녀는 음아레테 하지메테 고카이토 유 간조우 간지다. 그날 밤 서윤은 최진혁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최 회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짐승만도 못한 여자 같으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내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이 있네. 그곳이라면 한선주의 손길도 닿지 못할 걸세.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최 회장의 도움으로 서윤과 민주는 그날 밤 비밀리에 거처를 옮겼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요새였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한선주의 비열한 공격은 그녀의 투지를 꺾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까지 모두 불태워버렸다. 안전가옥의 서재에서 서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공포는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자신이 물러난다고 해서 한선주가 자신과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화나려 썼다. 그녀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의 근원인 진성그룹과 한선주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서늘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파일을 찾아냈다. 그 파일의 이름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심장을 단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불법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였다. 하지만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한선주가 아들 강태민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정관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수십 년간 뇌물을 상납한 기록,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와 세탁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윤은 과거 진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우연히 이 비밀의 꼬리를 잡았고 언젠가 사용될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 카드를 꺼내들 시간이 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진성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권력의 폭풍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잔인한 존재로 각성시켰을 뿐이었다. 이제 곧 불어닥칠 방역의 폭풍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멸을 몰고 올 것이었다. 진성그룹의 연례, 주주 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의 주가 하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 선 한선주 회장의 모습은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그녀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권력을 재확인하는 무대였다. 강태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어머니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선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하다. 주주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한 곳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다. 사회자가 마지못해 발언권을 주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MJ투자자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선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여자가 감히 이 신성한 무대에까지 기어오르다니.
하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서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시끄럽던 회의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MJ 투자자 문의 이서윤입니다. 먼저 진성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로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돌연 회의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도표 하나를 띄웠다. 저는 오늘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장밋빛 미래 대신 그룹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목조목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논리적이어서 단상에 앉아있던 진성의 재무 담당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윤이 제시하는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화려한 양탄자 아래 숨겨진 추악한 얼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다. 한선주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 당신은 근거 없는 낭설로 신성한 주주총회를 더럽히고 있어.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나. 그녀의 녹이 어린 외침에 장내가 술렁였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근거가 없는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거대한 자금 하나가 모이는 흐름도가 나타났다. 모든 자금의 종착점에는 프로메트스라는 이름의 비밀 펀드가 존재했다. 이것이 바로 진성그룹의 진짜 심장입니다. 한선주 회장님께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해오신 비밀 금고죠. 서윤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페온드의 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경쟁사를 음해하고 주가를 조작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주석에 앉아있던 몇몇 유력 인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한선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녀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진성의 법무팀장이 황급히 나서서 모든 것이 날조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바로 그 순간을 서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절대로 날조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녀는 다시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프로메트스 게러트 펀드와 연결된 비밀 신탁 계좌의 계약서 일부가 나타났다. 그 신탁은 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였다.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다. 이 신탁의 모든 권리는 오직 강태민의 생물학적 직계 후손만이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선주가 미래에 태어날 자신이 인정한 손주에게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만든 가장 은밀하고도 결정적인 장치였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재 이 신탁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 후계자는 존재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두 개의 서류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강태민과 이민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다.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비밀, 신탁의 수익자 지정에 관한 세부 조항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한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장 완벽하고 은밀했던 계획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 의해 만천에 공개된 것이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한선주는 아들을 향해 부인의라고 외치는 듯한 절박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태민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 멀리 연단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윤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평생을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서윤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최진혁 회장을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한선주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선주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컹하는 금소금이 혼란스러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만했던 여제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다. 한선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왕국의 폐허 속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이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5년간의 기다림 끝에 그녀의 심판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한선주 회장의 구속은 거대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진성그룹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진성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그룹과 유착관계에 있던 정재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때는 철옹성처럼 보였던 권력의 카르텔이 이서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된 한선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변호인단에게 호통을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오만했던 여제의 초라한 말로였다. 한편 강태민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공범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모두가 그가 어머니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택을 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비겁했던 인생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고백했고 이서윤과 아들에게 저질렀던 과에 대해 눈물로 사죄했다. 그의 고백은 진성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허탈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이 선고되었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진성그룹은 결국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경영 능력을 상실한 그룹은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계열사들이 매물로 나왔다.
한 여자의 집요한 복수가 한 기업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지형의 일부를 바꾸어 놓은 셈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MJ 투자자문의 이서윤 팀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했다. 그녀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진성그룹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다. 최진혁 회장 역시 그녀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다. 이 팀장, 이제 자네의 시대가 왔네. 원한다면 진성의 남은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그것은 누구라도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완성한 자의 흥분 대신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최 회장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히 돈과 권력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나에게 연락하게. MJ 투자자문은 항상 자네를 기다릴 걸세. 그렇게 이서윤은 조용히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강태민의 재판에도 진성그룹의 해체 과정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신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이서윤은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주는 일을 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엄마들처럼 유치원으로 달려가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차가운 승부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훌쩍 자란 민준은 이제 제법 의젓한 어린이가 되어 있었다. 저 멀리 한때 진성그룹의 본사였던 빌딩의 로고가 철거되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민준이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저기 큰 건물 부수고 있네. 서윤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저곳에 더 예쁘고 좋은 건물이 들어설 거야. 우리 민준이가 살아갈 세상은 오늘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겼지만 복수의 끝에서 권력을 탐하는 대신 평범한 행복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승리였다. 따스한 햇살이 두 모자를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버려졌던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려 꿇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복수의 여왕이 아닌 하나이의 어머니로서 가장 눈부신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언덕 위에서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찾아온 눈부신 새벽처럼